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된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민단체가 정호영 후보자 자녀 특혜 의혹 고발을 했는데요. 직권남용죄 또 공무집행 방해죄 같아요. 어떤 혐의가 적용될 것 같습니까? 일단 고발장 내용에 적시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네. 직권남용은 일단 그 2017년도와 18년도에 정호영 후보자의 두 딸과 아들이 각각 편입하기에 성공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본인이 경북대 병원의 어떤 고위직으로서 이 편입하기에 같이 어떤 본인의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담긴 겁니다. 네. 이를테면 그 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면접을 보는 과정 중에 있어서 1고사실, 2고사실, 3고사실에서 각 면접을 치릅니다. 3고사실에서 유독 높은 점수를 받고 무려 3명의 면접관들이 만점을 줬는데 이 만점을 준 이 평가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정호영 후보자와 사실상 특수관계,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든지 네. 그다음에 대학 동문이라든지 이런 사실관계들이 좀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모종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 또 의혹의 핵심인 부분이 있고요. 네. 아들도 그 다음 해에 이제 편입하기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한 고사실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20점 만점이었는데 19점을 받아서 사실상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문에 있어서 등등 여러 가지 공정한 입시, 사정 업무를 방해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지금 경북대가 국립대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로도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 부분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비교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예, 일단 저는 조국 전 장관에게 좀 제시됐던 그 기준이 일반 기준이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너무 가혹했고 너무 전방위적이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거기서 예외가 있다면 그건 바로 윤석열 당선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세운 기준이고 본인이 정립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정부를 꾸리는 데 있어서 초대 내각은 동일한 잣대로 이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같은 경우에 이 논문이 허위 공저자로 올라간 부분이다. 이것도 이 공정한 입시 업무를 방해한 거다라고 해서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동일한 잣대로라면 정호영 후보자 아들 같은 경우에 19학점을 들으면서 한 주에 40시간 시간을 투여해서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건데 실제로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이 부분도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아마 동일한 수준의 법적 조치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북대가 교육부 감사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조사 또 어떤 내용,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 의혹이 불거지니까 경북대가 교육부 감사를 자청한 겁니다. 자청한 거죠. 교육부 자료를 보면 3년 동안 이렇게 대학이 먼저 감사를 받겠다 요구한 전례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감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일 텐데 일단 교육부 감사라는 건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을 관련자들, 그 당시에 제출돼 있는 자료들 를 통해서 좀 스크린하는 정도 수준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또 문제는 언제 감사에 착수해서 언제까지 종결지어야 한다. 이런 게 좀 법정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민 씨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교육부 감사가 더디게 진행되냐라는 게 또 야당의 공세 어떤 내용이었고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허위 논문 의혹이 제기됐을 때 왜 관련 대학들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느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사실 의혹을 해소하는데 정말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어떤 성과가 있어서 교육부가 어떤 의혹 부분을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이걸 또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좀 더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병역 비리 의혹도 좀 있는데요. 일단 아들 관련해서 검사를 새로 제출했습니다. 2015년하고 같이 4급 결정이 났어요. 네. 자, 지금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들의 척추 상태가 아니다. 4급 판정 당시에
병무청의 정확성, 공정성 이런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 맞습니다. 보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어제 정호영 후보자가 공개를 한 아들의 어떤 병역 재검 내용은 예. 이 팩트는 그런 겁니다. 지금 2020년도 현재의 그 아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 봤을 때 아하. 하급이 나올 정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도와 동일하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2015년도에 과연 정말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였는지에 대한 어떤 의구점은 해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고 5년 뒤에 본인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경북대 병원에서 뭔가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그 이후에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많이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고 집행한 의료비는 한 1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또 이 경북대 병원에서 환자들을 이송하는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걸 의대 편입과정 중에 또 제출했다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건강한 몸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점, 이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아마 그 당시에 이 의료 진단 기록들을 공개하는 것 말고는 의혹을 불식시킬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기록을 제출하는 게 맞다. 자, 혹시 이게 뭐 문제가 되면 이것도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병역법 위반인 아하. 부분이 있고 또 이 관련해서 또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 중에 이 아들이 다시 이 병무청에 본인 기록을 쓰면서 네. 본인이 4년제 대학이 아닌 6년제 대학에 6년제라고 기재했다라고. 적었대요? 예. 예, 이 부분은 4학년 2학기 때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의대나 아니면 뭐 약대 6년제 대학에 재직 중이면 병역 그 기간이 연기가 되는 등급과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만약 이게 본인이 의도해서 일부러 작성한 거라면 공정문서 부실 기재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계속 제기가 되니까 어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립의대 학사 편입생 중에 부모가 뭐 의대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 정 후보자 포함해서 8명이다라고 하고 두 자녀가 모두 된 경우는 정 후보자가 유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특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아는 한 로스쿨 교수님 같은 경우에 본인의 자제가 로스쿨 입학을 준비를 하니까요. 네. 본인이 재직 중인 학교에는 아예 응시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오지 있습니다. 마라 우리 학교에는. 네. 네. 합격을 설사 하더라도 이게 뭔가 이른바 아빠 찬스, 아빠 백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당연히 받게 되고 네. 뭐 이런 부분을 염려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립대학교의 의대 교수분들 그 편입학 학생들 조사를 해봤더니 네. 아버지가 아버지가 의대 교수일 때 다른 의대에는 뭐 들어간 예가 있지만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이렇게 그 학교에 간 예는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설사 수사 과정에서 이미 고발장 접수돼서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만약에 범죄로까지 드러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좀 부적절했다라는 비판을 좀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 지금 정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녀 관련된 입시 비리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자녀 생활 기록부 다 공개하라라고 주장을 했고 또 몇 학번 전원 공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이 수사에 대해서 한 가족이 도륙당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좀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본인에 대해서 적용했던 잣대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에 팩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을 당시에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네. 그 당시에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사이고 이걸 실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주 주요 증거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수사기관을 확보하지 못할 수가 있다. 적시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혹만으로는 어떤 수사를 강제 수사를 특히나 할 수 없다라는 지금의 논리가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조국 전 장관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때랑 비슷하다. 근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씀이라는 거죠. 네. 자, 또 다른 의혹도 있어요. 이게
아마 2020년 3월 같은데요. 경북대 병원장에 재직하고 있을 때 심야 시간 술집에서 이 법인카드를 사용했어요. 근데 네. 문제가 그때가 코로나19가 대구 경북에 완전히 크게 확산될 때 수백 명으로 급증할 때 그 맞습니다. 시기라서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런 시기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법인카드를 아주 심야 시간대에 썼어도 문제가 될 텐데 네. 이 경북대 병원 장재직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당시에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주 폭증하던 상황이었고 사망자도 계속해서 경북대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심야에 법인카드를 결제를 했다. 그 당시에 이게 국립대학교 병원장에게 지급되는 카드니까 여러 좀 제약이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이 돼야 되고 그렇죠. 시간도 심야 시간대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점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어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용도 외로 사용을 하게 됐다. 그리고 보통 법인카드를 용도 외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은 그 시간 그리고 어디에서 결제를 했느냐로 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만약 유용으로까지 판단을 받게 되면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임죄요.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2019년 2월 달에 같아요. 네. 심야에 결제를 해놓고 법인카드를 그 다음에 다음 날 가가지고 음식점 찾아서 그 카드 결제 취소하고 뭐 했던 의혹도 있어요. 이것도 지금 말하면 법인카드 사용 지침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오후 11시 이후에는 쓸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해명대로 고생하는 병원 의료진들이 저녁 식사를 못해서 내가 그냥 식사 비용을 결제한 거다라고 하면 굳이 다음 날 가서 전에 심야에 결제한 내역을 취소하고 낮에 결제한 내역으로 처리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본인도 이게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법인카드를 예.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었구나라는 아하. 하나의 정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업무상 배임을 배임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아하. 좀 유력한 근거로 수사기관이 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독수 총리 후보자도 한번 살펴보면요. 뭐 청문회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주요 쟁점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 한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노무현 전 정부 때도 기용이 됐고 DJ 정부 때도 기용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크게 반발하지 못할 거다라고 했지만 네. 지금 나오는 양상을 보면 의혹이 그야말로 꼬리에 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관 예우, 후관 예우 전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이를테면 김현장에서 2018년도에 받은 연봉이 5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맞네요. 이 부분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에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게 됐느냐. 아하. 왜냐하면 이른바 기재부 전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동일한 법인에서 받은 돈이 그 정도의 한 절반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가 아니냐? 또 이런 대형 로펌 그리고 무역협회 등에 몸을 담았는데 다시 공직으로 갔을 때는 이게 이해 충돌 등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청렴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한독수 후보자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어제 나온 단독 보도 같은 경우에도 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아주 고급 피트니스 호텔 아하. 이용권을 무료로 이용을 했고 예. 무역협회장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이 부분을 상당히 오랜 기간 이게 회원권을 구입하는데 한 1억 그리고 이 회원료가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되는 고급 피트니스 회원권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을 무료로 사용한 경위 또 본인 재산 내역에는 이 부분을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공직자로서의 어떤 태도에 부합하느냐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검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